재테크 전문가로 오래 활동하시면서 쌓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진짜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위기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혹시 부티풀에서도 그런 영상들 많이 이제 찍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네네. 저는 위기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위기가 온다, 올 하반기에 온다, 또 부동산 폭락장이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막 뭐 쌓여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뭐, 맞고 틀리고 떠나서, 우리가 사실, 98년도에 IMF 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서, 2018년도에 10년 주기설. 그래서 2018년도에 위기가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19년에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20년에 온다 그랬는데 위기가 왔죠.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 맞아. 코로나가 와가지고 위기인 줄 알았어. 근데 얘가 한 달 잠깐 빠지더니, 그다음부터는 내내 폭등을 한 거예요. 이게 위기가 아니고 폭등장이 온 거죠. 그래서 2020년 폭등을 했고, 21년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니까, 이제 또 위기는 좀 이따 온다?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위기는, 두 가지 종류의 위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98년 IMF 때 겪었던 위기는 폭락이에요, 폭락. 한 방에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 폭락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쇠락이에요, 쇠락. 쇠락.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줄 모르고 무너지는 거죠. 이게 더 큰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폭락은 한 방에 무너져요. 그죠? 사실 위기가 온다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단언컨대 위기 안 와요. 왜 안 와? 왜? 이미 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위기는 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이 위기가 안 온다,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다 느끼고 있어야 위기가 오는 거잖아. 근데 위기가 온다고 여기서 방송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이 위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우리가 뭐 홍수 피해가 나고 침수 피해가 나고 무슨 뭐 터널에서 뭐 갑자기 물이 다 침수 이랬잖아.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우리가 예측을 못 했잖아. 못하고 있다 당하니까 위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막 열흘 전부터 장마가 오면 산사태가 나니까 특히 1급 지역 어디 그 예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오송 그쪽에 가시면 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는 물 차니까 댐 끝나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런 얘기를 백날 했었어 봐요. 그러면 정작 거기 물 차도 아무도 안 가요. 위기가 아닌 거지. 지금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면서 야, 이제 위기가 온단다. 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 황금 좀 막 쟁여두고 있고 위기가 오기만 해봐. 한 방 내가 그냥 황금질 해가지고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 하신 분들 포기하세요. 안 온다니까. 그죠? 그렇게 이미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 위기가 언제 와? 언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위기에 들어와 있어요. 폭락은 한 방에 오는 것이 위기지만 쇠락은 서서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쇠락이 위기에 들어와 있어요. 잘 보시면 당장 위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전보다 조금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1년 전, 2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구리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는 방법과 찬물에 넣어서 서서히 가열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져요. 그럼 얘가 뜨겁잖아. 그럼 얘가 튀어올라요. 자, 튀어오르기 때문에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뒤었죠. 근데 뭐 다리가 뒤었거나 몸이 뒤었거나 이거는 한 1, 2주 지나면 회복이 돼. 그러니까 내가 폭락의 위기에 빠졌지만 거기서 튀어나왔고 그리고 결국은 상처는 회복이 되고 살아남아서 다시는 거기 안 가는 거야. 더 위험을 이제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움직이지 않다가 따뜻해지면서 점점 들기다가 어느 순간 몸이 잊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 어느 순간 너무 뜨거워져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때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죠? 이게 쇠락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쇠락이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차라리 폭락은 공평해. 공평해. 부자나 서민이나 같이 겪어요. 맞네요.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뭐 100억 가지신 분이 70억이 되면 10억 가지신 분도 7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쇠락은 그렇잖아. 쇠락은 굉장히 불공평해요. 쇠락은 결국은 서서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시간 싸움이 돼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근데 체력, 우리가 뭐 건강 얘기를 하면, 뭐 철봉에 매달리게 하면 결국은 체력이 강한 사람이 더 오래 버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티는 힘은 체력이 아니고 자본력이에요.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버텨.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거나 포기하면 거기서 발생한 그 수확물들을 돈이 있는 자산가들이 싸게 주워가는 겁니다. 이게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쇠락의 위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 쇠락이란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뭐 인구 감소라든지 저성장이라든지 약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거 더 큰 위기를 보는 것이 그것도 이제 원인이겠지만 양극화. 양극화. 결국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폭락에는 그것이 순간이었다면 지금은 매사가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부의 진리 책에서 쓴 내용인데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이제 사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점점 힘들어졌잖아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딱 보니까 부자가 되기 힘들거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코인을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코인 하는 거 이해가 가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 인생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거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아가지고 20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 서울에 들어올 수가 없고 하다못해 2억짜리, 5억짜리 집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한탕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겁니다. 그들을 나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딴 건 아예 확률이 없는데. 그죠? 에코프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왜 들어오는 거야?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가지고 대박 나지 않으면 뭐 5%, 3%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 그죠? 근데 결론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 결론은 그렇게 불나방처럼 들어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부자들에게 돈을 더 갖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을 해가지고, 코인을 한 젊은이들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권도영만 부자였잖아요, 권도영만. 그죠? 코인 거래소 만든 애들만 부자가 됐어요. 코인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한 애들만.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생산자, 그들을 리딩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소비자가 돼가지고 그걸 내가 따라가고 있는 유행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당장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크게 잃더라는 거죠. 방법이 뭐냐, 방법. 부자가 되는 건 포기하죠. 포기해야 돼. 이미 글렀어요. 개천에 용이 안 난다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내 돈이 더 많이 손실을 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내가 스카이 갈 수 없잖아. 내가 실력이 머리가 좀 안 되고 공부를 잘 못해. 근데 스카이 못 가잖아요. 그럼 스카이 포기하고 그냥 나는 내가 여기서 내 능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옆에 친구가 공부하고 스카이 간다니까 나도 스카이 가려고 엄마 학원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학원에 무슨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다녀봐야 뭐 하겠어. 어차피 난 스카이 못 가는데. 그죠? 그리고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그 경쟁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부자가 되기 글렀다니까. 그러면 안 들어가. 대신에 내가 있는 자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억 있다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1000억 있다고 행복해? 그렇지 않아. 좀 더 돈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100억이 있으나 1000원이 있으나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연금을 해보니까 노후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상대적인 가치야. 그죠? 근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강남에서 살아. 그럼 나는 불행해지는 거잖아. 근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시골에서 살아. 그럼 여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가치를 조금만 조정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이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순간 결국은 가진 것마저 잃게 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적인 얘기 못 들어서 죄송한데 저는 희망 고문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신혼희망타운이에요. 신혼희망타운. 지금 젊은이들, 신혼부부들 서울에 집 못 구하니까 국가가 신혼희망타운 해가지고 따로 신혼부부들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희망을 주는 거 아니야. 그죠?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어? 대치동? 이런 데 없어요. 어디 있어? 전부 의정부, 인천, 양주, 무슨 구리. 저 외곽에 있어. 아시겠죠?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희망 고문하는 타운이에요. 그죠? 너네들은
어차피 서울에 못 들어온 애들이야. 서울에 들어봐야 너네들은 안 돼. 그러니까 너네는 나가.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신혼 희망타운이에요. 그죠?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가 구조를 잘 보셔라. 그죠? 그러면 그러면 서울을 딱 바라보면서 맨날 서울 바라보고 살아. 신혼 희망타운에서. 저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내 인생은 불행해져. 그죠? 차라리 서울을 보지 말고 저기 양평이나 시골을 보면서 야, 공기 좋네. 이렇게 보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꿈과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에서는 소수만 성공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여건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연금 그렇죠. 잘 준비 세팅을 해가지고 노후에 정말 남부럽지 않게 맞아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연금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가진 것 내에서 행복하게 살다 가는 방법이 연금이. 그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가난이 한국을 덮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보다 어디 유튜브에서 아마 거기 제목을 잡았는데 지금보다 네. 이제 보통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그거보다 거꾸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GDP 수준은 높아지고 1인당 국민 수준이 높아져도 이게 일부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가난해져가지고 소위 그 대다수는 더 가난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 그게 더군다나 물가까지 높아지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사회 양극화가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사실 지난 한 30년 동안 여기 소위 그 양극화 현상이 소득 양극화 그리고 또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식시장이 막 호황이 되고 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 되면 그게 바로 또 자산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부자들이잖아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은 그 자산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그 자산 인플레가 되면 더 그러한 사회 양극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충격이 또 한번 더 크게 와요. 그러면 이 실물 시장에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더 키우고 그러면 결국 대다수 서민들, 중산층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은 IMF 때 우리가 그분들이 피해자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결국 희생을 당하는 건데 그러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더 가난한 상황이 그런 분들한테 또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